친구야, 잘 맞춰야 된대.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 김소울의 진달래꽃. 정답. 아, 님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이별 노래. 에레이. 민족신. 한용운. 제목은? 님의 침묵. 그렇지. 야, 내 친구 똑똑하다. 야, 마지막 문제니까 잘 맞춰야 된다. 아, 저 뭐더라? 나 아는데. 뭘 타고 떠났대. 뭘 탔다고? 뭐 타는데. 택시. 아니. 요래 가지고. 가마. 요래 탔다고. 요래 타가지고 여자가 떠났대. 그 여자가 탄 게 한두 개냐고. 좀 잘 봐봐. 잘 생각해봐. 대체 뭔데 그래? 응? 목마와 숙녀? 박인환. 에이. 이거구만. 시간여행 강원, 오늘은 도시적 감성으로 무장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모더니스트, 강원도 인제 출신 박인환 시인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 함께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현대시를 전공한 신세대 평론가, 강원대학교 스토리텔링학과 한명희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명희입니다. 늘 학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봉평 출신의 시인, 강릉제일고등학교 김남극 교사. 안녕하세요. 시간여행 강원의 비타민 같은 논객, 호주 출신 한국인 최다미 강사님 어서 오세요. 한편의 시 같은 아나운서입니다. MBC 강원영동 김서영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네. 한편의 시 같은 아나운서라 그러니까 우리 한명희 교수님이 김서영 아나운서를 쳐다보셨습니다. 네. 정말 그런가 하고 확인하는데 우리 김서영 아나운서가 시도 장르가 여러 가지니까요. 자, 오늘의 키워드를 먼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어떤 시의 장르인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의 키워드는요. 여기 계신 남성분들한테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네. 얼마 전에 또 몇 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의 제목이기도 하죠. 모던 보이가 오늘의 키워드 되겠습니다. 예.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안 반짝거리는 게 없다. 네, 누구? 저기 모던보이. 모던 보이 하면 저는 아무래도 영국 신사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러세요? 네, 아니에요? 약간 개념이 다르죠. 아하. 다른가요? 이 모던 보이는 네. 우리 근래에는 비교한다면 그 꽃미남 개념이잖아요. 네. 그 꽃미남. 외모에 네. 지나칠 정도로 신경 쓰고 지나칠 정도로. 네, 그 외모도 따라가고. 그런데 그런 남성분들은 정말 자기 외모가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18세기부터 있었죠. 그때는 댄디라고 했어요. 네. 댄디 보이 댄디 아니고 그냥 댄디. 그냥 댄디. 근데 영국 신사는요. 그 영국 신사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예. 네. 그래서 제가 일본 생각이 많이 나게 돼요. 왜냐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질서만 잘 지키거든요. 외모에 대해서도 잘 신경 쓰고 공적인 태도, 그 예절 무서울 정도로 잘 돼 있고 영국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국인들이 이 공적인 태도가 좋고 외모가 제고는 전혀 아니지만 옛날에는 옷에 대해서 신경 썼잖아요. 그거는 그냥 외모적인 거예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또 뭐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일제강점기나 미 군정기나 이런 때에 또 외모적으로 굉장히 멋쟁이 신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좀 우리가 알만한 분들 중에서도 그렇게 잘 꾸미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유학을 가서 사실 보고 배워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인 어떤 자생적 모던 보이가 아니라 네. 일본에 가서 보고 배우는데 예를 들면 김동인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데요. 네. 김동인이 이제 평양의 최고의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일본 유학을 갔다 오면서 거기서 이제 서양식 옷, 서양식 뭐 신발, 모자 이런 거를 하고 와요. 그러면 시모노세키에서 관부 연락선 타고 이렇게 부산에 도착을 하면 부산 사람들이 구경을 갔을 정도로 합니다. 그 옷차림을? 네. 제가 뭐 하고 오냐 이런 네. 거죠. 그리고 기차를 경부선 열차를 타고 이제 서울을 지나서 평양까지 가는 과정에 이제 가는 데마다 사람을 만나고 친구 만나고 이러면 그 친구들이 와, 쟤 뭐 입고 왔나 와. 보는 거죠. 당시 그런- 패션 리더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말하자면 조선식 그 모던 보이는 서구 지향적 경향이죠. 예. 네, 새로운 것에 대한 경향. 그래서 뭐 이제 이효석 같은 사람도 사실 이제 댄디보이, 모던보이라는 네. 이름을 달고 다니죠. 이효석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뭐 나비 모양의 장식이 붙은 칠피 단화를 신고 다녔대요. 남자가. 나비 그리고- 모양. 예, 그리고 이제- 리본이잖아요. 예, 예. 그 남자가 이 칠피 단화라는 게 요즘은 에나멜화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반들반들하고 그 신발에. 그리고 이제 늘 나비 넥타이를 메고 중절 못 쓰고 그러고 다녔다. 이런 게 이제 모던보이의 어떤 모습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다 뭐냐면 서구 문화를 추종하거나 예. 또는 그리워하거나 이런 성향들을 가졌죠. 시인 박인환 선생이 이 모던 보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된 건 당시의 어떤 그 시적 사조의 경향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의 어떤 옷차림 때문일까요? 네, 물론 이제 박인환이 모더니즘 계열의 시를 써서 네. 모던보이라고 불린 면도 있겠지만은요. 그보다 박인환은 생활에 있어서도 네, 모던함을 굉장히 추구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 모든 것을 다요. 뭐 커피를 블랙 커피를 마시고 술도 네, 종이 워커를 좋아했고 또 그리고 시가를 늘 피웠고 네. 옷도 늘 이렇게 사계절 내내 트렌치 코트 같은 걸 입었다고 그러거든요. 사계절 내내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한국 여름에도 여름을 싫어했대요. 트렌치 코트를 못 입어서. 아하, 네, 그 그 정도로. 코트에 익숙해지면은 안 입으면 허전해. 네, 네. 항상 고급 양복, 또 러시아식 코트 이런 걸 입었고요. 네. 일상이나 그런 어떤 옷차림이나 이런 것에서 그런 별명이 붙을 네, 수 네, 있었겠네요. 네. 박인환 시인 하면은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대표적인 작품, 뭐 세월이 가면이라든가 목마와 숙녀 익숙하실 겁니다. 박인환 시인은 어떤 분인지 저희가 준비한 드라마를 통해서 한번 느껴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아이씨, 또야? 늘 구겨진 바지와 타이도 매지 않은 꼬질꼬질한 셔츠를 입고 다녔던 문인 김규동. 그는 늘 검열에 걸리곤 했다. 반면 무더운 여름에도 정장을 입고 거만하게 걷는 박인환은 검문에 걸리는 일이 거의 없었다. 아니 도대체가 왜 나만 보면 검문이냐고. 아 이제는 얼굴 알 때도 되지 않았나? 요 다음번에 또 걸리거든 이렇게 말해. 뭐라고? 시인이라고. 아이고. 아 뭐 그렇게 말하면 되나? 내가 일전에 헌병한테 한번 걸렸었거든.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그래요? 어이가 없네. 아 뭐 그래요. 그런데 제가 유명한 시인입니다. 말끔한 차림새, 더군다나 말솜씨까지 좋았던 박인환. 척 봐도 뭔가 있어 보였으니 몰락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가시죠. 아 이러는 게 아닌가. 자네는 그러고도 남지. 아니 자네는 그런 염치가 어디서 나오나? 그러게 말일세. 아이고 저렇게 놀고 먹어도 버젓이 살아다니니 참 제주세 제주야. 칭찬 고맙네 친구. 박인환은 근우가 아무리 쏘아붙여도 발을 내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그가 정색을 하고 누군가와 다투는 걸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노라 회고하는 신구 김규동. 그러기에 박인환은 모더니스트 시인이기에 앞서 따뜻하고 자상한 남자이자 댄디보이란 별명이 붙을 만큼 미남이며 멋쟁이였다고 전해진다.
그의 따뜻한 마음씨를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에피소드도 있었으니 1951년 5월 육군 소속 종군 작가단에 참여한 박인환. 당시 그는 부산에 있었고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대구에 남겨져 있었다. 어느 날 그는 아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세화가 아프다니 걱정입니다. 몸이 아파 찡얼거리며 아빠 아빠 하고 나를 부르고 있을 것이니 더욱 애절합니다. 세화가 빨리 건강해지도록 오늘 저녁 자기 전에 하나님에게 기도 올리겠습니다. 따뜻한 내면을 가졌던 시인 박인환은 모성애에 버금가는 구성애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 헌데 이뿐만이 아니었다. 아내에 대한 사랑 역시 더할 나위 없었으니 사랑하는 나의 정숙. 술 한 잔 먹지도 않고 멀쩡한 정신으로 지금 미친놈처럼 나만의 독백을 붓이 움직이는 대로 솔직하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돈이 없어 죽겠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나의 무한한 유일의 재산이며 영원한 당신의 것이옵시다. 자식과 아내를 향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두 통의 편지만으로도 시인 박인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느끼게 해주고 있다. 뭐 요즘도 무척 뭐 동일하게 적용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이 옷이라는 것은 직접 만들어 입지 않잖아요. 어차피 돈을 주고 재화를 사야 됩니다. 그쵸. 옷을 이 정도로 이렇게 멋지게 입고 다니시고 생활을 또 이렇게 모던하게 하고 이러시려면은 이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박인환 선생 댁은 부자였는가? 근데 이제 그 관련된 기록을 이렇게 찾아보면 부자였다는 얘기는 별로 없어요. 네. 근데 단지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제 아버님이 인제에서 면석이를 네. 했다니까 일제시대 때 공무원을 했으니까 먹고 살만 했을 거다. 네. 근데 서울로 이사를 가거든요. 서울 이사를 갔다가 이제 뭐 경기중학교, 지금의 네. 말하면 경기고등학교인데 경기중학교 들어가고 이제 나중에 이제 평양의전까지 가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보면 돈이 없었던 집은 아닌 듯해요. 예. 그런데 그 이제 해방 이후에 50년대에 이제 박인환과 관련된 기록들을 보면 돈이 없어서 가락국수도 한 그릇 못 사 먹었다. 이게 친구가 나중에 이제 장례식에서 회고담에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처삼촌은 또 내무부 장관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덕으로 종군기자 이런 걸 또 네. 저기 한국전쟁 시기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돈이 없진 않았을 건데 그렇게 돈을 많이 쓸 수 있을 정도로 부자는 아니었고요. 제가 판단할 건데 모던보이의 특징은 뭐냐면 엄마 아버지가 잘 사는 못 사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버냐 상관없고 내가 그러고 싶은 거죠. 네. 네, 잘 산다기보다는 그러고 싶은 거죠. 이 박인환 씨는 그럼 언제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지 그의 일생을 살펴 좀 스케치해 보죠. 네, 인제군 상동리에서 태어났고요. 아버지는 이제 면사무소 직원이었다고 하는데 아마 이분이 교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인환을 서울로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예. 네, 나중에 만리 서사를 차려준 것도 이 아버지하고 이모의 도움이 컸다고 하는 걸로 봐서 굉장히 그 가족에게는 헌신적인 분이 아니었나, 또 네. 교육률이 굉장히 높은 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대부분 유명한 작가들 보면 왜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아주 빼어난 솜씨로 뭐 화려한 작품들을 남기기도 하고 실제로 네.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럼 우리 가까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아, 제가 몰라봤어요. 그럼 우리 박인환 시인께서도 혹시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던 타입이었는지. 서울에 공부하러 가서 경기중학교를 다녀요. 근데 경기중학교가 기록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게 경성 제1고보의 후신이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해방 이후에 경기고등학교입니다, 지금의. 그러니까 그게 조선인 한 20%, 일본 한 80% 들어가던 그런 최고의 엘리트만 다니던 학교죠. 거기에 입학을 했다는 걸로 봐서는 상당한 어떤 지적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리고 그 학교 다닐 때 이제 시, 소설 이런 거 많이 읽고 영문학 공부하고 이런 이제 자연적인 배경이 되는 거죠. 네. 그 학교 다니는 동안에 무슨 시를 썼거나 네. 소설을 썼거나 이런 기록은 보이질 않습니다. 단지 이제 해방 이후에 첫 작품을 거리라는 작품을 발표를 하게 되는 거죠. 시인은 머리가 좋아야 되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이 몇 초간의 정막을 어떻게 김남국 시인도 그렇고 우리 한명희 선생님 지금 평론가시지만 사실 또 시인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예. 시인은 머리가 좋아야 된다. 좋아야 됩니다. 네.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윤환 선생도 그러니까 이미 성인이 된 다음에 사실은 이제 시를 시작했다고 예, 볼 수 있는 거 예,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의 직업이라는 것이 전업 시인이 아니라 다른 직업들도 있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좀. 주로 이제 신문사 기자를 했죠. 신문사 네, 기자. 경향신문 이제 기자를 했고 예. 이제 전쟁 과정에 이제 종군 기자라 그러죠. 종군 네. 기자를 하고 주로 이제 직업은 신문사 기자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무슨 돈벌이에 이렇게 직장 생활을 꾸준히 열심히 했던 사람은 아닌 듯 보입니다. 네. 좀 자유로운 사람으로 보이죠. 그래서 영화를 많이 좋아해서 영화에 대한 평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 과정에서는 전쟁에 관련된 기록들도 많이 남기고 이랬는데 네. 결국 이제 일찍 죽으면서 그런 기록들은 사실 별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네. 듯합니다. 박인환이 돈벌이로 했던 일은 크게 네.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예, 예. 같은데요. 서점한 거. 네, 서점한 거. 처음에 네. 이제 한 게 서점한 거는 마리서사라는 서점을 차린 일이었는데 이게 꼭 뭐 돈을 벌려고 했다기보다 네. 문단 교육 관계를 위해서 한 거였기 때문에 네, 2년 만에 그 접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기자 생활하다가 전쟁이 나서 전군 기자로도 활동하고 예. 그 뒤에 이 박인환이 한 일은 대한해운공사에 취직한 일이었어요. 해운공사요? 네네. 시인으로서 굉장히 특이한 이제 직장인 셈인데 아마 가서 별로 한 일은 없었던 것 같고요. 몇 달 출근했더니 사장이 미국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당시에 미국에 이 해운회사의 사무장에 대해서 미국 여행을 합니다. 와. 박인환이. 배 타고? 배 타고. 네네. 영어도 굉장히 잘하셨겠네요. 미국 가면 다 영어 잘해요. 아니, 그래도 이렇게 미국으로 발령도 보내고 할 정도면 아마도 네, 시 근데 중에도 그- 그렇게 근데 해야 서양에 되잖아요. 대해서 관심 근데 이제 많았잖아요. 그것이 많았어요. 의문이에요. 네, 네. 예. 뭐 영문학과를 다니거나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던 네.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아메리카에 가서 미국 갔다 온 기록을 보면 가서 자유롭게 돌아다녀요. 네. 사람도 만나고 이래요. 그 성격 가지고는 네. 아마 그 나라 말을 배우려고 네, 했을 네, 거고 네. 그 나라 사람들하고 대화도 잘, 네, 나누고 네, 네. 뭐 재밌게 그 시간 보내셨을 보냈을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우리 최람희 교수님 영어 잘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공부 많이 하거든요. 네. 저 미드, 영드, 캐드, 외화 많이 보는 사람이에요. 예, 예. 아니, 근데 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천재는 보통 요절한다고도 하잖아요. 예. 이게 참 안타까운데 박인환 시인도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한 걸로 알고 30? 있거든요. 30 정도? 만 30세. 만 30세. 만 네, 네, 30세. 만 30세입니다. 너무 일찍이다. 예. 1926년생인데 네. 1956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그러니까 만 30세. 그거는 마비 그 저기 심장마비. 심장 네, 네. 그 발달. 얘기를 좀 자세히 근데 해주시죠. 네. 그 원인이 박인환 뭐였을까요? 선생님 세상을 떠나는 일. 술 때문이라고. 술, 네. 담배, 술, 담배. 술, 실제로 이제 술 담배. 때문이라고 돼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상의 추모식에 참석을 했다가 예. 3일 내리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와서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예, 간단하죠.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던 해운공사의 배를 타고 네. 미국 갔다 와서 바로 직후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이상의 그 추도식에 참석했다가 이상에 관련된 상당한 그 어떤 절망, 네. 그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아마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상이나 또는 제가 보기엔 박인환 같은 사람은 넓은 의미에서 자살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내가 몸이 망가 죽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문학이나 예술하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죽은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도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예. 외국에도. 외국에도 많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포괄적 개념에서 이제 요절에서 자살 쪽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우리나라도 책도 감성이 나와. 풍부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감성이 그렇겠죠. 너무 네, 풍부하면 네, 사람이 네. 절망에 실제로 또, 빠지고 그 전쟁 이후에 박인환은 시에는 죽음에 관한 이미지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거든요. 많아요. 네, 무덤, 죽음 뭐 네.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렇죠. 더욱더 네, 이런 의견에 예. 네. 박인환 시인, 우리 강원 출신, 인제 출신의 박인환 시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만 30세에 요절한 박인환 시인의 마지막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데요. 이 박인환의 시와 관련된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저희가 드라마로 준비를 했거든요. 함께 보시죠. 때는 바야흐로 1956년 이른 봄, 바로 박인환이 세상을 떠나던 해였다. 영동의 한 선술집에 모인 박인환 일행. 예진 씨, 그 노래 한 가락 꼽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노래요? 예. 글쎄, 여기에 어울린 노래가 있나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에이,
그 가수가 너무 빼는 거 아닙니까? 가수니까 그렇지요. 마땅한 곡이 없으니까. 이 상황을 말없이 지켜보던 박인환이 갑자기 펜을 들어 뭔가를 써내려가는데 아니, 자네 지금 뭘 쓰고 있는 건가? 어? 아니, 이거는 시가 아닌가? 이뿐만이 아니었다. 시를 읽던 작곡가 이진섭이 단숨에 악보를 그려넣는 것이 아닌가. 울지 마라 두경새야. 일사천리에 탄생한 곡을 가수 나혜심에게 건네니 차마 아니 부를 수 없는 상황.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는 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도 나는 저 유리창밖 가로등 그늘에 밤을 잊지 못하지. 혹시 이 곡 불러줄 수 있습니까? 아, 이게 뭐죠? 아프네. 이야, 가사 좋고 테너 체면도 있고 하니 제대로 한번 불러볼까요? 지금 그 사람 이름은 잊었지만 그는 동자 입술은 내 가슴에 있네. 나는 입은 훌 당시 테너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박인환의 서정은 영동을 오가는 행인들까지 술집 앞으로 불러들였다고 전해지니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던 옛말을 그대로 보여줬던 박인환 시인의 삶의 한 단편이었다. 내 서늘한 가슴에 지금 우리가 잠시 스토리를 봤습니다만은 이 박인희 씨가 불렀던 세월이 가면 이게 저 최호섭이 부른 세월이 가면하고는 다른 노래입니다. 전혀 다르죠. 예, 전혀 다른 네, 노래인데 제목이 같아서 간혹 이제 혼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만 좀 짚고 갑시다. 우리가 박인환, 박인희 이 보통 앨범에 보면 박인환 시, 박인희 낭송 뭐 노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둘은 인적 관계거나 이런 게 전혀 아닙니다. 검색하면 같이 나와요. 예, 같이 나오는데 네, 어차피 네. 그 가사를 노래로 불렀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궁금한 게 이제 여기서 시인 두 분이 앉아 계십니다만 시를 쓰는 스타일을 보면 시인마다 좀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몇 달을 그냥 안 써요. 안 쓰고 그냥 평소에 즐겨 드시던 술도 드시고 뭐 생활 열심히 하시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느낌이 오면 그때 그냥 하루에 한 편을 완성해버리는 분이 계신가 하면 예. 자꾸 왜 제가 술 시인 얘기하면서 김남국 시인을 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마치 오랜 고민 끝에 한 단어 떠올리고 그 단어와 유추되는 또 한 단어 또 이 구조 생각하고 고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한 편을 진짜 조각 퍼즐 맞추듯이 하는 분도 계시고 박인환 시인은 어떤 스타일의 시인이었을까요? 이렇게 구분을 한다면. 앞서 본 것처럼 네네. 박인환 시인은 그 영감에 의해서 시를 한 번에 쓰는 그냥. 것이 더 예. 가깝지 않나 싶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보통 시인들이 이제 시어를 가지고 절차 탕마했는지 아닌지는 발표할 때 시와 또 시집에 실릴 때 시, 네. 또 혹시 시집이 다시 개정이 되어서 나올 때 시어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게 되는데 네. 박인환의 경우에는 뭐 그런 사례들이 발견되지 않거든요. 그런 걸로 초고가 봐서 그대로 작품, 재판돼도 그대로.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또 시 자체가 이렇게 언어의 조탁에 힘을 기울이는 시라기보다 이렇게 의식의 흐름 같은 데 더 네. 많이 의지하는 시기 때문에 영감에 의해서 썼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한명희
평론가이시자 시인께서는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저는 게을러서 절차 탕모하지 못하고 영감이 떠올라야만 씁니다. 박인환 스타일이다. 네, 예. 게을러서. 김남국 네. 시인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저는 한 3-4줄 메모합니다. 메모하고? 메모해놓고 그 메모를 가지고 금방 시가 되기도 하고요. 예. 3-4줄이. 아니면 1년이 걸리기도 하고요. 네. 영원히 그게 안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시에 대한 접근이 요즘은 참 많이 쉬워졌다고 생각하는 네. 게 이 SNS에 보면 그냥 이름 없는 시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꼭 등단 네, 절차를 네, 거치지 네. 않더라도. 요즘은 이제 등단이란 네. 개념도 예전처럼 8, 90년대처럼 이렇게 강하지 않죠. 네, 그렇죠.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제 아이디를 검색해 보시면 어떤 작품이 나와 있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저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다음에 소개해 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좀 소개해 주시면 안 됩니까? 오늘 이 박인환 시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박인환 시인의 가장 유명한 작품이 목마와 숙녀. 그렇죠? 네. 네, 또 이 한 잔의 술을 마시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애와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옷자락을 이야기한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을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네. 어떻습니까? 이제 목마와 숙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어떤 절망의 시라고 보여요. 네. 그러니까 거기 이제 페시미즘이란 말 자체가 나오고 세상에 대한 어떤 이게 혐오스럽고 네. 내가 살기는 힘들 것 같고 그런 게 이제 바탕에 깔려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디론가 어떤 삶을 살거나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갈 것인가? 근데 가려고 봐도 사실 갈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버지나 울프라는 이제 이 여류 작가가 나오는데 이 여류 작가를 통해서 자기의 어쩌면 몇 년 뒤에 다가올 자기의 어떤 죽음 이런 걸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죠. 아까 이렇게 우리 시인 두 분께서 촬영 전에 말씀 나누시는 걸 살짝 들었는데 네. 대중이 가장 좋아하는 시, 가장 대중적인 시는 목마와 숙녀지만 평론가들은 사실 이 시를 크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대중의 기호와 평론가들의 기호가 갈리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론가들은 연구자 입장에서 네. 작품을 볼 때는 이제 종횡을 다 보는 거죠. 말하면 우리 시사, 네. 한국 현대 시사라는 쪽에서 이 작품이 얼마나 가치 있는 작품인가 이런 것도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작품 자체가 얼마나 형상화를 통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가치 있는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예. 이 작품은 보면 지극히 그 세상에 대한 혐오, 그다음에 절망 네. 그런 것을 그냥 막 쏟아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걸 읽다 보면은 또 전후 세계의 절망 같은 걸 표현한 거는 맞는데 네. 그러나 이것이 어떤 언어적으로 아주 대단한 정성을 들였다든가 또는 이것이 어떤 실존적인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잘 담았다든가 이런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시 읽어보면요, 그런데 술 맛은 나요. 네? 술 맛이 나요. 그러니까 이걸 읽으면 술이 당겨요, 땡겨요. 그래서 근데 김남국 씨는 꼭 이 시를 안 읽으셔도 평소에 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대중들이 읽으면 이제 호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 제가 하나 더 네네. 붙여볼게요. 그 시 속에 버지니아 울프도 나오지만 네.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그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고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네, 네, 네. 이 정도는 굉장히 그 삶에 대한 성찰을 보여주는 그러네요. 그런 시라고 예. 생각이 되거든요. 가끔씩 인생은 정말 네. 그냥 통속적이야 이런 네. 생각이 들 때가 많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저 박인환이 네 그냥 흘려 쓴 시는 아니다. 네, 네. 박인환 씨의 대표작이 이제 목마 숙녀 뭐 이런 게 틀림은 없는데 박인환이 이렇게 단순한 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인환이 이제 한 뭐 80여 편 가까운 시를 남겼는데 초기 작품은 굉장히 이 현실 참여적인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초기에 박인환이 썼던 것은 인도네시아 인민에게 주는 시, 뭐 자본가에게 이래서 예. 굉장히 거친 목소리의 정도. 참여시들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겪고 이러면서 이런 이제 뭐 페시미즘 색채가 드러나는 시들을 쓰기도 하고요. 네. 또 죽음이라든가 어둠에 굉장히 경도가 되기도 하는데 나중에는 또 이렇게 아메리카 시초 같은 여행시에서도 한 경지를 보여주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박인환 씨가 조금 더 다채롭게 이해됐으면 하는 생각이 예.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기억 속에 박인환은 다양한 모습으로 또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박인환 선생이 우리 거듭 말씀드리지만 강원도 인제 출신인데요. 인제에 박인환 선생 생가가 있습니다. 저희 제작진이 그곳을 찾아가 봤거든요. 박인환 문학관도 건립이 돼 있는데요. 함께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박인환 선생의 생가터에 자리한 문학관을 찾았습니다. 한국의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시인. 일제강점기 1926년 인제군 상동리에서 태어나 31살의 나이로 요절한 천재. 그가 직접 운영했던 서점 마리서사가 그대로 재현돼 있습니다. 광복 직후 서점을 운영하며 많은 시인과 친분을 쌓게 된 그는 1946년부터 직접 시를 쓰기 시작하죠. 마리서사와 함께 당시 젊은 시인들의 아지트가 된 곳은 김수영 시인의 어머니가 운영했던 빈대떡집입니다. 박인환 시인이 동료들과 한국 현대시에 대해 이야기 나누던 이 가게는 한국 모더니즘 시 운동이 시작된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막걸리 한 잔에 시와 문학을 논하던 격동기의 청춘들. 시대를 앞서가던 모던보이답게 세련된 외모와 옷차림으로 주목받던 박인환 시인은 명동 백작이라고 불렸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유행을 선도하는 패셔니스타. 전쟁 중에도 트렌치코트만은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시인 박인환은 떠나고 없지만 아직 남아있는 그의 흔적들. 가장 진한 흔적은 바로 이 장소에 남아있습니다. 마지막 시가 탄생한 막걸리집 은성이죠. 탤런트 최불암의 어머니인 이명숙 씨가 운영하던 가게로 당대 예술가들의 아지트였다고 합니다. 작곡가 이진석, 가수 나혜심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게 된 박인환 시인은 즉석에서 시 한 편을 써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노래가 그의 마지막 시, 세월이 가면입니다. 그의 처음이자 마지막 시집이 된 박인환 선시집은 인제군 북면 한국시집박물관에 보관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 시기의 시집들을 한데 모아 체계적으로 전시하고 있는 이곳은 최초의 시집 전문 박물관이죠. 시란 작가의 인생과 그 시대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문학이라는 형태의 유물. 격동하는 역사 속에서 펜을 들었던 시인들의 귀한 기록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10년 주기별로 대표 시인들을 전시해 놓은 곳에서 박인환 시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시집박물관은 국내외 300여 명의 문인과 기자들이 기증한 문학계의 귀중한 유산, 만여 권의 시집을 소장하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1950년대 이전에 나온 희귀본 시집도 100여 권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곳이 아니면 보기 힘든 귀한 자료들이죠. 연대기별 시집 전시실부터 방문자를 위한 도서관까지 그야말로 시가 가득한 공간입니다. 박인환 시인의 선시집은 수장고에 보관 중입니다. 인제가 낳은 한국의 대표적 모더니즘 시인 박인환 시인의 선시집이란 그 원본 시집이 여기 있습니다. 귀한 자료, 세월에 바스라질까 걱정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비록 그 한 권의 시집, 이 선시집 한 권의 시집을 남기고 그 작고하셨지만 이 박인환 시인이 가지고 있는 그 깊은 문학적인 깊이나 향기 이러한 것들은 9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그 가슴에 그 지워지지 않는 그런 울림의 감동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단 한 권의 시집에 생의 모든 이야기를 쏟아붓고 떠난 비운의 천재.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뜨겁게 짧은 생을 불태웠습니다. 박인환 시인은 시를 쓸 때 거꾸로 쓰기도 했다라는 얘기. 이게 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거꾸로 썼다고? 예, 근데 친한 친구가 이 김규동이라는 시인 좀 얼마 전에 작고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회고담에 보면 시를 거꾸로 썼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뭔 얘기인가 생각해 보면요. 시를 거꾸로 읽어보면 말이 됩니다. 재밌습니다.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시 처음에 읽을 때 거꾸로 읽은 적 많아요. 행을 거꾸로 이렇게 순서대로 시를 거꾸로 읽는 거 밑에서부터 위에. 그러니까 읽어보면 또 나름대로 또 다른 재미가 맛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쓸 때도 거꾸로 쓸 수도 있다는 거고. 근데 이제 시라는 게 사람마다 좀 다르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결국 하나거든요. 그 하나가 제가 보건대 시의 80% 정도는 어쨌든 두세 줄이에요. 이 두세 줄의 말을 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장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치를 어떻게 하냐는 결국은 이제 시인의 몫인데 그게 거꾸로 가도 별 문제가 없을 수도 있죠. 굉장히 생각지도 못했던 이 거꾸로 그런 거를 네. 시의 기법으로 활용한 시인들이 실제 있습니다. 그렇죠. 랭고 때부터 그랬고요. 네. 그것을 하나의 어떤 시의 기법, 은유나 뭐 비유, 상징 이런 것처럼 펀의 기법을 사용해서 시를 쓴 시인들도 많이 있었죠. 예, 그렇죠. 네. 알파고처럼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기술이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돼서 그것을 한국어로 쓰여진 한국의 시에 대입을 한다 했을 때 한국어로 그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뛰어난 시를 쓸 수 있을까요? 없죠. 좋은 질문이에요. 없을 거라고 네, 보십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전 자신할 수 있어요. 자신할 수 네, 있다. 뛰어난 시라는 것은 네.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는 시거든요. 네. 언어가 예쁜 시도 아니고 네. 뭐 긴 시도 아니고 구조가 잘 짜여진 시도 아닙니다. 좋은 시라는 건 당연히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시여야 하는데 그것을 기계가 인간만큼 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저도 동의하는데요. 네. 이제 시라는 장르는 제가 생각할 땐 지극히 주관적 장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객관세계의 자아하거든요. 내면한데 그렇다면 시인이 어떻게 느끼냐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이와 언어를 어떻게 표현하냐의 문제인데 알파고가 세상을 어떻게 느끼냐의 문제에서는 우리 인간만큼 뭔가의 문제는 거기서부터는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로 일본에서 그 단어 몇 가지를 제시하고 소설을 쓰게 했던 거. 그거는 굉장히 뭐 작품성을 약간 인정받는 느낌이었잖아요. 입상을 했던가요? 뭐 소설이랑 시는 또 좀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소설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분은 하여튼 확실하다. 네, 소설은 이제 객관세계를 다루는 것이고 거기에 자아가 객관세계 속에서 관계 맺는 과정들이라고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시는 객관세계를 지극히 자아화해서 주관적 장르다 보니까 일단은 개인이 상정돼야 되고요. 개인이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감정, 느낌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건 쉽지 않은 일이 되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나는 기계로 사는 게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 주관적인 글씨 아니에요? 감동이 오는데요, 벌써. 그렇죠.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나는 기계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 말씀하셨다시피 인간이 자신만의 이런 자아를 확충하고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고 또 그런 생각들을 확장해 나가려면 다양한 경험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그렇죠. 것들을 박인환 시인이 아마 영화를 통해서 조금 그런 걸 충족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영화를 외화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굉장히 왠지. 좋아했다고 하시던데요. 네, 박인환 영화 좋아했죠. 네. 요새 지금 영화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박인환이 50년대에 쓴 영화 평론가들 영화 평론을 찾아보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아까 이제 김남국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학교 다닐 때 행적이 정확하진 않은데 이 경기 공립중학교 입학하고 나서 이 학교를 졸업을 못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문학과 영화에 빠져서라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영화를 많이 봤다 그러고요. 실제로 이제 그 부산에서 기자 생활하다가 서울로 올라왔을 때 주로 이제 했던 것이 시 쓰고 영화 평론 쓰면서 먹고 사는 이런 활동을 했고요. 또 영화 평론가 협회도 만들어서 활동하기도 했으니까 굉장히 영화의 조예가 깊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에 대한 시를 또 많이 지으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뭐 이제 세 가족 이렇게 결혼하고 아이 낳고 이런 얘기도 있고요. 제가 이번에 다시 읽어보니까 그 미국 여행을 갔을 때 아내에게 쓴 편지가 상당히 많아요. 가면서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부산항에서 출발해서 일본의 고베에 들러서 한 4일 머물러요. 그리고 태평양 건너서 13일에 걸쳐서 미국을 가거든요. 그 과정에서 꽤 여러 편의 아내에게 편지를 써요. 근데 그 편지를 읽어보면 애절합니다. 어머. 그 애절함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여성 작가와의 스캔들 이런 거는 전혀 보이지 않아요. 전혀. 스캔들이 있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박인환 선생은 없었다는. 거의 뭐 이 김남국 시인과 비슷한 오로지 저는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 있어서 그 가족에 대한 애정 각별했다고 볼 수 있고 더군다나 미국에서 아메리카에 갔은 시편들을 보면 또 민족적 성향이 강해요. 그러니까 미국을 되게 천박한 자본주의로 보는 것들도 있고 고향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좀 마음이 아픈 거는 미국에 가서 그렇게 느꼈지만 우리나라 돌아와서는 결국은 또 우리나라도 그렇게 자기가 살만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프죠. 그 6.25 종군 작가 이러면 벌써 위험한 전장에서
지금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뭐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뭐 일화들도 좀 있을 법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아까 그러니까 부산에 있으면서 뭐 이제 그 옷차림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트렌치 코트 입고 양복 입고 이렇게 다니는 게 네. 전쟁통에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 맞네요. 예, 피난을 갔는데 원래 이제 박인환은 6.25 전쟁 나자마자 피난을 못 가죠.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 수복될 때 인천 상륙작전이 서울이 수복될 때 서울에 숨어 살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이 수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밀려 내려갈 때 대구를 갔다가 부산을 가는 건데 그 과정에 보면은 그 뭐 이제 김규동 이런 친구들이 쓴 글을 읽어보면 자기들은 겨우 옷 한 벌 입고 다니는데 이제 박인환은 잘 차려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멋있어요. 만약에 이제 뭐 그 이제 국민병 수첩 이런 걸 검사할 때 지금 말하면 신분증 검사 이런 걸 하는 거죠. 신분증 검사에도 헌병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쟤는 우리가 검사할 애가 아니다. 예. 그러고 다니는데 그 처삼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종군 작가를 한 걸 보여요. 이제 내무부 장관 했던 종군 작가를 하면서 고향도 다녀가고요. 그래서 인재라는 시도 아마 그때쯤 쓰지 않았나 그러는데 고향의 처참함, 자기가 살던 집도 사라지고 이런 걸 이제 전쟁 속에서 보죠. 그런데 그때 기사는 이제 전쟁과 관련된 보도를 많이 써요. 그게 이제 전집에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좌충우돌 하면서 그러나 여전히 옷을 잘 입고 다녀야 된다는. 그러나 나는 모던보이로서의 자존심 이런 걸 지키려고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시간여행 강원을 마감하는 코너는 항상 역사 스토리 이프 역사 가정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패널분들께서 시간을 또 수십 년, 어쩌면 한 100년 정도 거슬러 올라가 보는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의 어떤 역사적 배경 때문인지 훌륭한 문인들이 정말 많이 나왔던 시인도 그렇고 소설가도 그렇고요. 그 시기로 내가 돌아가서 딱 한 명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누구를 만나서 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 것인가. 그게 오늘의 역사 스토리 이프입니다. 누구를 만나고 싶은가가. 6.25도 되죠. 네, 그렇죠. 제가 그 먼저 당시. 할게요. 네, 어차피 먼저 순서입니다. 네. 만나고 싶은 분이 계신가 보군요. 네, 있습니다. 네네네. 저는 오늘 이 질문이 가장 좋거든요. 아, 예. 네, 저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다면 꼭 김수영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 이 박인환하고 김수영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이 네. 되고요. 일단 김수영은 현대 시인들에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친 그렇죠. 시인인데 공교롭게도 박인환에 대해서 가장 악평을 많이 한 시인이에요. 네. 심지어 이제 그러다가 나는 박인환을 가장 경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런 네. 말도 쓰고 뭐 너는 왜 신문 기사만도 못한 시를 쓰고 갔느냐. 예. 뭐 이런 말도 하고 뭐 그 천박한 유행의 숭배자 이런 표현을 거침없이 했거든요. 거치네요, 진짜. 굉장히 거칠죠. 네. 그래서 심지어 나는 박인환의 장례식장에조차도 가지를 않았다. 이렇게 예. 당당해 밝히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김수영이. 그러니까 김수영이 이렇게 박인환을 폄하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박인환에 대한 평가도 조금 더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수영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혹시 박인환을 그렇게 보게 된 게 박인환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랄까 이런 것 때문은 아니었는가. 또 박인환이 있었기 때문에 김수영이 존재했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이런 걸 꼭 물어보고 싶습니다. 근데 김수영을 이렇게 공격해도 우리 문단이 괜찮을까요? 그럼요. 네. 괜찮은 박사 논문이 걸로? 김수영입니다. 김수영 박사 논문입니까 또? 네. 최다미 교수님은 어떠세요? 누굴 만나고 싶으세요? 제가 조금 욕심 부려도 돼요? 네. 많이 부르셔도 되죠?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는 그때 그 당시 우리 아버지 만나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53년도에 이제 네. 전쟁 끝나고 그 전쟁 3년 동안 싸운 싸웠기 때문에 그 생긴 병 때문에 나중에 사망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을 만나고 싶어요. 그분하고 박인환. 네, 박인환 씨를 만나고 싶다. 그리고 지금 제가 욕심 부리는 거예요. 두 분을 영국으로 모시고 가서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치료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오래오래 사시게 그렇게 했으면 그분이 최근까지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서영 아나운서는 그 시절이면 사실은 워낙 이제 여기서 제일 젊은 또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그 시절이 워낙 먼 시기이긴 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진짜 역사 속으로 떠나는 상상입니다. 네. 그래도 오늘 종일 지금 박인환 시인 얘기를 했는데 만나야죠. 아, 박인환 시인을 만나고 싶다. 그럼요. 네, 저도 만나서 저는 같이 영국 가면 되겠다. 저는 영국으로 보내드리기보다는요. 같이 가면 돼. 그 종군 기자, 종군 작가 일을 하지 않도록 권하고 싶어요. 왜요? 그 이 전쟁을 겪는다는 것 자체는 물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특히나 이 전쟁과 너무 가까이에서 작가 생활을 하시면서 그것을 봤잖아요. 그러면서 좀 염세적인 마음이나 좀 삶에 대한 회한이나 죽음 이런 것들과 너무 밀접한 연관을 갖게 그러지 되고 않았을까? 네, 그래서 아까 사실 뭐 이상의 뭐 추모식에서 술을 많이 먹어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것이 어쩌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 기자 생활을 종군 기자를 하지 않았으면 예. 그렇게까지 심리 상태가 가지 않았을 거고 물론 그 이후에 작품 세계도 많이 바뀌겠죠. 그렇게 되면 또 김수영 시인의 평가도 달라질 수도 있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아마 예. 또 오래오래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 속에서 또 다른 작품들을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네. 김남국 시인은 그 시절로 돌아가서 어느 문인을 만나고 싶습니까? 저는 백석 만나고 백석을. 싶습니다. 예. 백석을 만나서요. 첫째는 그 자야라는 그 여성하고 네. 그냥 살아라. 예. 이 여성이 죽을 때까지 당신이 잊지 못할 거다. 네.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해주고 싶어요. 잠시 후에 박인환이라는 사람이 나타날 거다. 그러면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모더니티, 그러나 조선적 모더니티를 박인환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면 어쩔까. 시간여행 강원을 마치면서 제가 이 박인환의 시 한 편 중에 일부를 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인제, 봄이면 진달래가 피었고 설악산 눈이 녹으면 철렵 가던 시절도 이젠 추억. 이 시가 발표된 게 1956년 3월 11일입니다. 뭐 일간지를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발표가 됐는데요. 이게 바로 이 날짜가 박인환 선생이 세상을 떠나기 바로 며칠 전이 되거든요. 어쩌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은 박인환의 머릿속엔 고향 인제가 오롯이 자리하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강원 인제 출신 시인 박인환 시인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